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제주 포럼, 네, 그 마지막 날 이 의미 있는 세션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션을 진행하는 사회자 오지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for taking the time to be here with us today.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님은요,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 교수와 UC 샌디에고 글로벌 정책 전략 대학원 클라우스 석자 연구원 그리고 영문개간지 글로벌 에이시아 편집장을 견임 중이십니다. 특별 대표단 자격으로 3번의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럼 문정인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서울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에 대한 연구를 아주 다루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책자를 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다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 보면 북한에 관한 책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북한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시각, 어떤 게 있는가, 그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은 우선 여기 한국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이종석 박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정치 연구의 최고의 전문가시죠. 조선노동당 연구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책도 쓰셨고, 그래서 오늘 이종석 박사께서는 북한의 정치 변화, 권력 변동, 북한 체제는 안정적인가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 다룰 분은 김성경 교수님, 북한대학원 교수님이신데, 김성경 교수님은 영국의 에섹스 대학을 졸업하시고 북한의 사회에 대한 연구,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북한 정치와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외국에서 또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로버트 칼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화면 좀 비춰주세요. 로버트 칼린 선생님. Bob, can you hear me? Oh yes, here you are. You're not. 네, 여기 계시네요. 옷을 아주 캐주얼하게 입으셨어요. 선생님은 미 CIA 북한 분석관으로서 한 15년 일을 하셨고, 그 후에는 미 국무부에서 연구정보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북아 담당 국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우리 이종석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노동신문부터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버트 칼린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기 멀리 오스트리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Hi Rudiger, how are you? Guten Morgen. What time do you have now in Vienna? 비엔나는 지금 몇 시인가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새벽 3시 35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좀 피곤해 보이시나 보네요. 과거 사실 동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가 있었고, 아버님이 또 북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독일 통일 후에는 사실상 오스트리아로 옮겨서 지금 비엔나 대학교에서 아시아 학장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되기 전까지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꼭 평양을 가서 현장에 대한 경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가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늘 저 칼린 선생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특히 미국의 시각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거, 그리고 안다는 게 정확하게 아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석 박사님께서는 북한 정치, 권력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 건가, 북한이 곧 망할 거라는 건데 정말 망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루디거 프랭크 박사님이 북한 경제를 보면서 북한 경제 곧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경제 제재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작황 안 좋았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혹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보실 건가라고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경 교수님께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큰 변화가 있다는데 정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하시는데 out in this way. Why don't you give about 5? 여러분 각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활용하시는 루디거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토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발표는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밥칼린님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분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종석 교수님께 이야기를 넘기고, 그런 다음에 루디거 프랭크님, 그리고 나서 김성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칼리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문정희님. 네, 옷을 너무 편하게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너무 딱딱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보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런 정보 당국의 일인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보 당국이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상에, 정보 당국이 협상에 도움을 줄 때도, 또 아니면은 실패하게 될 때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항상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보 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언제나 동일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 한미 많은 협상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협상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보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협상을 지원한 경험에 따르면 정보와 관련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제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서 너무 과거의 이야기라면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과학자, 요원, 소통 전문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서 북한이라는 미지의 국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 저희가 직접 갈 수가 없고 또 북한은 워낙 비밀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정보를 최대한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의 갭은 저희가 북한에 대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 전문가들은 아마도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결여가 저희의 정책 입안과 토론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어떤 분들은 북한이 정보의 블랙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블랙홀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북한에 대해서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라는 기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정치 이반자들이 있다면 이미 안 좋은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협상 테이블에 북한과 앉겠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협상자로서. 그리고 북한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처음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북한에 대한 기밀 정보를 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할 텐데요. 이러한 기밀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협상이라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기밀 정보이든 우리가 획득한 정보이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직접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협상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략적인 정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략 정보는 좀 더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죠. 훨씬 넓은 범위의 정보이죠.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앉는 협상 전문가들도 전략 정보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때는 정보의 시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대방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까지 일종의 이 정보를 활용해서 시험대라고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 협상 담당자의 개인적인 성향도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스스로를 포지셔닝 할 때 사용하는 북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이런 정보 당국이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전문가들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제되어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워싱턴 내에 많이 펴져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협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국가 안보와 국가 체제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드리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주어지는 노력은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북한에 관련 정보를 얻었고 북한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북한에 갔을 때 실제로 북한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본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 관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협상 담당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 담당자들은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겠죠. 북한 협상 담당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적절한 협상 카드 중 하나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증거가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담당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사라진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용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정보와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 입안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1993년, 1994년 제네바 합의 협상 당시 정보 당국도 상당히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무부 소속으로서 어느 정도 진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제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한 나머지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은 정상적인 북미 관계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저희의 분석 결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너무 북한 쪽에서 강조한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간에 잘못 계산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보이든 아니면 정책 논의이든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 당국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협상을 위해서 정보 당국이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제가 두 분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전 주한미 대사를 했었던 도널드 그렉 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 CIA에서만 뭐 공작관으로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는데 그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렉 대사께서 CIA 그 30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가장 최악의 정보 실패가 뭐냐라고 했더니만은 북한 정보 실패가 최악의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IA 분석관들, 북한 분석관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 미국이 대북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랭글리 파크에서 북한에 대한 분석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 칼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아까 94년 그 제네바 협상 관련해서 하는데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CIA 쪽에서는 협상 실패할 거다. 그런데 국무부 쪽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보면은 미국에서 그 소위 비밀 분류된 정보들이 협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시각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북한을 북한의 시각에서 보고 그래서 파악을 해야 협상에 도움이 되는데 미국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북한 것을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문맥을 보고 북한에서 한 발언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실상 지금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쓴 데는 북한의 이해라는 영어 책자가 곧 나와요. 그 책자의 제일 앞부분이 지금 칼린 선생 박사께서 쓰시는 그 챕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 실패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쭉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정치 정보하고 권력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우리 이종석 박사보다 더 전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석 박사님께서 북한 정치와 권력 동향 그리고 북한 체제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인데 하여간 7분 정도에 끝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 좀 발표를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 가능한 정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그 북한 연구를 뭐 저도 쭉 해왔습니다만은 요즘 북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북한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가장 편하고 연구하기가. 왜 그러냐면 뭐 지역 연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체제 내 어떤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지속성과 변화를 연구하는 건데, 과거에는 정말 지속성이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특히 변화를 보려면은 징후적 분석 같은 걸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특히 북한의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만 보면 뭐 웬만큼 논문 몇 표 쓸 만큼의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그런 것, 저도 그런 차원에서 특히 2012년 이후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 특히 2018년에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이 제기된 다음부터는 그 변화는 눈에 아주 띄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그 권력은 초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공고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그 고강도 제재,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수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굉장히 취약하게 해서 위험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그의 부친인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 본다면 김정일 정권이 여러분 상당히 공고한 정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은 정권인데 그 김정은 정권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 김정일 시대에는 군사력이 바탕이 된 물리적 통제, 이른바 성군 정치라고 표현했죠. 이것과 이 성군 정치와 물리적 통제와 개인 숭배,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정권 운영의 기반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사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기초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북한의 군사적 보위, 이게 정권의 정통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안정적이긴 했습니다마는 김정일 정권은 권력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가 단순하고 전 근대적 요소였었다. 전 근대적 요소로 구성됐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개방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는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개방을 하지 않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잘 북한에선.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어떤가?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물리적 통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보다는 적당히 완화됐지만 개인 숭배에 또 기초하고 있어요. 개인 숭배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초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 김정일은 주관주의적인 사상을 강조했지만 김정은은 그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의 안정, 주민생활의 향상, 경제적 발전이 자신의 최대 정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서 헌법에 그리고 지금 당규약에서 바뀐 게 뭐냐면 북한의 정치 방식이 뭐냐. 김정일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군 정치, 김정은 시대에는 성군 정치를 버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대중이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것이 외부에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이 노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이건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국가 자원의 우선순위도 군대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던 것이 지금 인민경제 쪽으로 좀 자원 배분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운영 방식도 과거에는 군사국가, 병영국가였다면 지금은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국가로 지금 이행이 됐습니다. 이미. 자,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는 북한이 개혁한다, 개방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60년대에 만들었던 대한해 사업체계라고 당이 경제를 주도했던 거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자라고 경쟁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쪽으로 이른바 시장경제 형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도 보존 담당 책임자라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개체농에 가까운 그런 개인의 경쟁을 갖다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개방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지난 몇 달 전에도 무산 수출 가공부라고 그 엄청난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수출을 해봤자 보낼 때 그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수출 가공부를 만들어도 그걸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도 제재 때문에 바깥 세계에 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공부를 갖다가 지금 요 몇 달 전에 만들 만큼 개방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개방에 대한 법적 제도화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거는 과거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사는 북한을 자신의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은 주민생활 향상으로 주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특히 외부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아버지 김정일에 비하면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 높고 개방에 대해서도 탄력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것은 김정은의 리더십, 이런 정권 안정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김정은의 리더십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또 하나는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겸비해 놓은 게 김정은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항상 말하는 자주성, 자주를 포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본인은 중국 민항기를 타고 5송기가 그려진 그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을 겁니다. 중국 승무원이 있는 그 민항기를 타고 내릴 정도로 그건 자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있을 수 없는 건데 김정은은 목표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실용주의입니다. 형식이 배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북한의 형식적인 대표는 김영란 상임위원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모두 다 김정일의 요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만난 다음에 김정일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내가 대표인데요. 내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나와서 백한 초대해서 와서 회담하시죠. 이 형식 빼고 실질 이런 거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남북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해? 우리 민족주의일주의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 국가주의일주의 사회주의 북한을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해 지금. 이를 가고 있습니다. 함의주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하는데 사상 얘기 안 합니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걸 북한 용어로는 경제적 공간을 확대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제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큰 과제를 주고 그러니까 과제가 실천이 됩니까? 자원이 없는데 그럼 그냥 지나가요. 김정은은 그런 거 아닙니다. 과제를 주면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이 아주 힘들죠. 이른바 한국말로 하면 죽어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운데도 인민들은 새끼를 굶지는 않는다. 힘들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김정은 정권을 유지해주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지속가능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석 박사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할 건 없고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다르다. 김정은이 다른 거 핵심이라는 건 한편에서는 절대 왕정적 성격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실용주의적 성격, 실사구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체제의 존속 가능성은 크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루디거, what is your tak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북한 관련 소식을 보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밝은 전망을 내놓곤 하는데요. 제 순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는 우선 CRE 모델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용어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선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제 정책의 변화가 개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도 체제의 작동을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체제의 작동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변화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러한 체제의 작동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지도자가 명시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공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개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 시장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정부 구조가 그것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권력 체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명시적인 공표가 없이는 실제 개혁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도 경제 정책이 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제가 좀 적어보았는데요. 농업과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 책임이나 여러 가지 개념이 김정은에 들어서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체제의 완성을 위한 것이지 개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사회 체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많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런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런 개혁을 선포한 바는 없습니다. 노동신문에서 김정일 정권의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도전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것도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경제 상황, 이런 상황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개혁을 이끌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있죠. 사회 체제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팬데믹 이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양적, 질적 지표를 봤을 때도 북한의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역량만 봐도 북한은 전체 예산 대비 교역량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기대 성장률도 줄었고, GDP도 줄고 있고, 실제 이 지표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어렵고 하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북한 경제에 그렇게 고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개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봤을 때도 전략의 조금 더 수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경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혁을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책 변경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상 검증이나 정치적인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이지 개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이런 문제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한국이나 이런 외부자들이 북한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다른 발표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경제를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봤을 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선 개혁을 지지하는 수가 있고 개혁을 지지하는 수의 권력, 그리고 반대파의 수 이런 것들이 많은 이 개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이득과 손해, 또는 개혁을 하지 않을 때의 이득과 손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 8가지 변수를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에 넣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이라는 사회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리더, 엘리트, 중산층, 그리고 일반적인 인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원이라든지 군대 종사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 도시에 있는 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이 계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의 논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의 결과 어떤 산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일단 이 당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중산층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개혁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을 때의 이득과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에 대해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북한의 리더십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반사회주의적인 문화나 어떤 이런 이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이 당연히 개혁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엘리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를 통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잃을 것이 별로 없다. 개혁을 해도 중국을 봐라. 그렇게 큰 손해는 없었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타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재 조치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경제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혁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 조치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독의 주민이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은 문제의 근원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개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lluminating presentation. Now 네, 상당히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성경 교수님이 북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 장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북한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발표 주제 같은 경우는 사회와 문화가 변혁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동향 그리고 새로이 대두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모두 변화 물결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서 그리고 정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정말 어떤 특정한 정서가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 정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포 그리고 분노, 즐거움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주체성을,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김일성, 김정은
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3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또 이제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 같은 경우도 과거의 김일성에 대해서 대단한 향수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김일성이 좀 살던 시절에는 이랬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그 후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희망이 없고 힘들었고 선군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김정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시장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부터 이제 북한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시장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다수의 시장이 생성되는 경험을 했고 그 후에 본격적인 시장화라 하여 시장의 로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쉽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 같은 경우, 세터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컸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아마도 정말 경제를 개혁해 줄 거야 이런 생각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새 시대를 열어서 자유화를 하고 진정한 시장화를 이룩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지난 2년간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은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해온 업적들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건설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그래서 평양 과학거리라든지 뭐 새로운 신시가지를 건립하는 것들 같은 것들 그리고 3D 쇼라든지 조명 쇼 그리고 다양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물결을 많이 갖고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경제 제재에 맞서야 했고 또 코로나까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나는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사회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의 과정에 와 있고 그리고 도처의 시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6곳 있다고 들었었는데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뭐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으며 점차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삼지연시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가들,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회동을 갖기도 했었어요. 18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조차 자본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퍼지고 그리고 뭐 30% 가량의 북한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빌리티도 대단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새로운 방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이 되고 기타 재무적인 금융의 흐름 자체가 대단히 유연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욕망 그리고 시장 중심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김정은이
그렇게 2018년에 협상 테이블에 왔을 당시에 정말 내부적인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터졌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노미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인 이슈 그리고 권위에서의 이슈,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더 다시금 부상하고 싶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다수의 내부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그리고 30대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거니와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대단히 개방적이고 신기술에도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 여성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왔었지만 경제 상황도 나빠졌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식량 기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국경이 막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더 많이 일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그렇게 뭐 선택할 수 있는 안들이 많지 않아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는 사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경제가 크게 변혁의 물꼬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이런 변화의 추세가 오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사진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 왜 눈물을 터뜨렸을까? 이때 당시가 75차 노동당 창립 기념 행사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눈물을 보였던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효과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대중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크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서 눈물을 보이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저는 이제 정치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말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한 부분은 김정은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잘 다가가는 면이 있을 것이며, 굉장히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밤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학을 연구를 한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데 워싱턴 DC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빌곤 하는데, 그렇다면 학계 말고 정보국 차원에서는 보안국 정보국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전문가 인력을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베테랑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기도 해요. 정말 우수한 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제 동료들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인력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다도 많이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대 교체의 기회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이 두 국가 간의 정보, 의견 교류, 학술 교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또 좋은 성과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다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다면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북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북한 9세대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점이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들여다볼수록 정말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상호 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까지 올라가야 될 것이며, 때때로는 정말 최악의 경향을 사람들로부터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공허한 의견 교환에서 일어나는 싸움 같은 것들도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김정은 같은 경우 그렇게 뭐 구제불능 국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경우 정말 많긴 한데, 사실 실제로 북한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아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고, 오히려 남한 쪽 정보의 출처가 남한인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북한 쪽 정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외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을 그 스피치로부터 발견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도 정말 많이 요하고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American Act 네, 미국의 정보 공동체, 학술계 다 실패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관점 다 실패했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문제의 일부이긴 하죠. 네. 네, 그렇게. 그렇지만 정치적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지도자가 실제로 이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런데 이런 소문도 있었죠.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책을 리뷰할 때 박사님을 통해서 박사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자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시.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네, 재미있네요. 왜냐하면은 박사님께 컨설팅 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이종석 박사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선대들하고 다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건 절대 왕조는 그냥 있는데 상당히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근데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문제 해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경제도 해결 못했지.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권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목표를 설정을 했죠. 경제 목표가 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해왔던 일련의 작업들이 개혁이나 과학기술의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개방에 대해서는 광범하게 법제화를 했지만은 그거는 뭐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라는 건 미국과 한국이라는 그런 그 독립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왜 못했는가 말할 수 없는데, 물론 일부러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김정은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8차 당대 때에 북한에서 개혁이 별로 눈에 띈 게 없었고 오히려 뒤로 후퇴한 것 같았다는 루디가 브랭크 선생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분석 자체에 대해서 그거는 그 분석 자체를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우리가 그 분석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의 개혁 조치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은 2018년에 거의 다 그 이전부터 되어오던 것이 다 결론이 나 있었고, 그걸 지금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대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김정은은 자신이 택한 개혁 개방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좌절을 해서 에이 나 이제 그만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개혁 개방을 하려 해도 서방이 저런 식으로 날 갖다가 제재가 하니까 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항상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지난 8차 당대 때 경제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국가의 통일적 지도 이런 얘기 때문에도 그것이 마치 스탈린 경제 돌아갔다라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나름대로 계획했던 개혁 개방 정책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서방이, 물론 지금 하나의 키는 서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제재하는 것 이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북한과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갖다가 지금 제재가 막고 있는 이 딜레마 속에서 김정은이 얼마만큼 버틸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서방이 미국이 북한의 개혁 정책을 갖다가 나름대로 아까 프랭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걸 나름대로 인카리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가 좀 뚫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갈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결과를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렇게 해서 또 실용적 접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뭐 증명한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죠. 김성경 박사가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다만 그 변화에서 결코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북한 사회는 과거 북한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어렵지만 과거 북한이 갖고 있던 문명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실용주의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제가 그 입장에 있으면 좀 남쪽하고 지금 대화도 하고 관계 개선도 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북측하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응하는 거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실용적인 지도자가 아직도 리지드, 아주 고집스러운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이제 우리 시기에 문정인 선생님 세법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 김정은의 실용주의 세법에 따르면 아직은 아닌 거죠. 저는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 핵실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ICBM 발사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도 계속 이걸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김정은이 실용주의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준 잡고 있는 것. 북한은 이 정도가 돼야만 북한에 나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변화가 돼야지 북한이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지만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나름대로 그래도 말이야 국제화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북한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북한의 변화, 지속성과 변화를 봐온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의 북한의 변화라는 건 거의 불가역적이라고 할 만큼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깊이 있게 진행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기준 수준까지 도달했지 않은 거죠, 아직. Okay, Frank, Rudiger. Now you emphasized the strength of state. Now 8차 당대회 이후에 김정은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종석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다시 스탈린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지금 비교하시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만, 김정은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든가.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과거까지 했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단기적인 해결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을 계속 계승하고 있지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김정은이 no, ISI strategy. ISI 전략을 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ISIS는 원자재 수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ISI를 추구한 것 아닙니까? 많은 자본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고 중간재나 자본재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런 ISI 전략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서방 국가들이 북한에 대응할 때 실패했던 점도 바로 이 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활동에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이렇게 내부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그렇게 북한에는 큰 타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유일한 경제적 파트너인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역도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비공식적인 교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북한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으로 중간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 중심의 개혁을 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엘리트도 있고 지도자가 있고 인민이 있는 건 많은데, 이 미들 클래스의 위치가 있는 게 맞나요? 시민사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이런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중산층을 구성하는 거죠?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중산층이 없자, 제가 북한에 1991년에 방문했었는데
전 사회가 상당히 하나의 일관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7년 동안 북한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핵심 권력이 아닌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중산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권력,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도 중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미 북한에 500에서 600만 대의 핸드폰이 보급된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거의 미들클래스와 새로운 중산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중산층은 기존의 시스템의 리더에서 파생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중산층은 지금 돈주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폐화, 상품화,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도 분명한 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한 디딤돌인 것 같습니다. 김성경 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무거나 그러면 한국말로 하지 마. 나도 한국말 하는 네네. 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북한의 중산층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돈주 같은 경우 이제 뉴 미들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돈주의 경우는 대부분 당 또는 국가 군의 고위층의 부인들, 며느리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주하고 소위 그 엘리트하고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북한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이분법에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 정부 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의 시장 세력을 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두 개가 이미 인테그레이트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상황에서 많이 하이브리다이즈 된 어떤 폼과 사회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하는 어떤 잘못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시장이 더 커진다거나 더 정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다른 더 마켓에 오리엔티드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정부에 이렇게 뭔가 정부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북한 사회의 이 복합성과 복잡성을 아직 조금 덜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네. 김성경 박사께서 지금 설명을 했을 때 북한에 큰 변화들이 있다. 모바일 폰도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북한 사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돈주도 있고 장마당도 있고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자본주의 이념에 오염된 친구들을 이제 배제하자. 과거에도 사실상 그 이념적 오염, 이데올로지컬 폴루션 문제 이것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거기에 지금 모순적 관계가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개혁과 개방 쪽으로 가면서 북한사의 새로운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8차 당대회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전부 다 배격하자. 그 중에는 이제 한류도 들어가겠지만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관님도 많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다른 이론도 쓰긴 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리버럴 국가에서 걱정하는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의 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차원 내에서 지금 당장 경제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타격을 줬겠지만 주민들에게 타격을 준 게 엄청 크거든요.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사상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단기간의 통제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고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류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데 이걸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들어가는 것에 굉장한 위협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접경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쪽의 이 영향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제가 이제 만나보면 우리도 중국처럼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중국과 같이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지금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큰 조류 내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큰 맥락 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국제사회나 한국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북한 체제와 어떻게 인게이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이종석 장관께서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사회 변혁을 가져올 때 revolution from above, 위로부터의 혁명이 있고 소위 revolution from below, 사회혁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정은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이는 위로부터의 혁명과 개혁을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걸까요? 아마 양쪽이 좀 결합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래에서부터의 변화의 필요성과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뭐 개혁 개방에서 엄청 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김정은의 문제의식과 맞아떨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하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자본주의 책동이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본주의 책동을 갖다 자본주의적인 그 어떤 그 경제 문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처단한다. 계속 찾아봅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나?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통제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들어오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비디오 같은 걸 차단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를 갖다가 계속 억압하고 있다, 장마당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8차 당대회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내용에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증명해 준 게 뭐냐면, 그 양강도 해산시라고 양강도에 도청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장백현이라고, 중국의 장백현이라는 데서 젊은 친구 하나, 유튜버가 해산시의 장마당 주변을 갖다 찍어가지고 계속 내보냈잖아요. 지난 4월까지 오다가 요즘은 뭐 산삼 캐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근데 거기 보면은 해산 시내의 장마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노점 몇 개를 갖다가 저기 못하게 장마당 옆에 있는 노점 그런 걸 갖다 못하게 한 적이 있던 모양에 딴 데서. 근데 그것도 주민 항의로 다시 스톱됐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한 비사회주의라는 거는 장마당 같은 거 뭐 이렇게 통제라는 게 아니고 한류 드라마 문화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은 현재 나가고 있는 개방 추세나 개혁 추세를 아직 역진시키는 행동이나 조치가 있지 않았어요. Okay, Bob, do you agree with the Minister Lee's analysis? 지금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밥님 지금 동의하시나요? 김정은이 그렇게 뭐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할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리폼하는 것 자체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밥님 제 말 들리십니까?
그런 관측인가요? 아니면 질문인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사실 일부 약간 좀 대조되는 영역들 그리고 상반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노이 회담 전까지는 굉장히 하나의 요소로서 경제 개혁을 추구한다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근데 경제적인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성 노동조합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었고, 굉장히 컨서버티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 그래 했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단히 권력이 신장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퇴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당장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랭크님 뭐 더 첨언하실 부분 있을까요? 관련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지난 20년간 흥분을 금치 못하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이 연구에 임해 왔는데, 북한 사회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관측을 해온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체제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의 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뭐 김책 이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들 자체 시장이 가동돼 작동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면이 있고, 체제 자체가 변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계획 경제가 분권화하고 있다, 디센트럴라이즈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익스터널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뭔가 개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또 그리고 중국 스타일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차 단계대로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 교수님, 프랭크 교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낙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직 그러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감사합니다. 사회가 김정은 체제하에서 변화는 하고 있다. 변화를 하고 있는데 도전도 만만치 않다. 근데 그 도전이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가 있고 홍수가 번졌고 그다음에 국제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도전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은 그걸 극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이상적인 북한 사회가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세간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북한 체제가 당장 무너질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북한 사회가 그 나름대로 상당한 레질리언시, 어떤 그 탄력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북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 그건 우리 칼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